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두 분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궁금한 게 많아서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가 K-엔비디아, 한국형 엔비디아 구상을 내놨는데, 뭐 보수 쪽에서는 뭐 사회주의다, 국유화다, 뭐 무식해서 저런다, 뭐 별별 얘기가 다 나오던데. 예. 일단 한국형 엔비디아 이게 어떤 구상이에요? 일단 구상 좀 일단 설명 좀 해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뭐 정부가 어떤 거대한 기업에 이런 엔비디아 같은 기업을 만들 수만 있다면 거기에 지분을 20%든 30%든 얹어서 그럼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국민들이 나눠 갖자. 뭐 이 정도 간단한 설명을 했어요. 그 OPQR이라는 그 채널에 나와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그 국민들에게 질문하는 거 모아둔 거거든요. 네네네. 첫 번째 질문자 첫 1편 나온 사람이 굉장히 멋지더라고요. 네, 거기에 대한 답을 모아서 이제 하는 과정에서 잠깐 언급된 거예요. 예. 근데 이게 그렇게까지 네. 욕먹을 구상입니까? 그냥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니, 정부가 왜 기업에 얹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러면 이제 기업 활동, 기업이라는 섹터가 있고 가게라는 섹터가 있고 정부라는 섹터가 있는데 왜 정부가 뭐 이런 식의 생각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건 뭐 굉장히 네. 단순한 생각이고 알다시피 이 디지털 생태계는 뭐 파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투자도 뭐 천문학적 투자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기업들에게 만약에 사실 이 돈을 우리가 융통하기가 마련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할 수만 있다면 뭐 5%든 10%든 이렇게 만들어서 정부가 재정으로 네. 기업에 투자를 해주고 도와주면 지금은 그냥 도와주잖아요. 우리 재정도 지금 해마다 한 1조 5천억 정도 도와주고 있거든요. 중국 정부는 뭐 반도체에만 한 60조 투자하는데 우리도 도와주고 있는데 이왕 도와줄 거 크게 뭉칫돈을 만들어서 도와주고 그걸 지분화해서 도와준 만큼 우리가 경영 참여 안 하더라도 뭐 배당 받고 배당 받아갖고. 주가 올라가고 이런 하면 이렇게 뭐 국민들에게 돌려주자 하는 계획인데 좀 괜찮은 구상인 것 같은데. 뭐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네. 우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이제 말씀하신 그 이제 워딩을 보면은 이제 뭐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제조업이 우리나라가 이제 잘 안 되고 있으니까 뭐 그런 테크 기업이 있어가지고 한 70%는 뭐 민간이 가지고 30%는 이제 뭐 정부겠죠, 그죠? 정부가 소유를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국민들이 좀 나눠 갖는 이런 방식으로 뭔가 좀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책적인 이제 상상력을 이제 한 건데 이게 이제 끝에 이제 뭐 모두가 나눠 갖는 방식 뭐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게 문제였던 건가요? 뭐 일단 뭐 거기서 약간 이제 기본소득의 냄새가 좀 나죠. 예, 뭐 나눠 갖는다 이런 게 기본소득의 냄새가 나니까 이제 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제 이 국민의힘 선수들이 계열 선수들이 이제 드디어 이제 걸렸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원래 속마음 저거였잖아. 이렇게 하면서 공격을 시작한 건데 제가 보니까 이제 참 그 중도 보수의 길은 참 멀고도 좀 험하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니 알래스카주는 거기서 석유 나오는 거 갖고 주민배당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기업에 투자해서 물론 기업은 우리가 기업이 상장되고 기업 공개를 하면 우리가 주식 사고 그것이 자본금이 돼서 기업은 그 돈으로 기업 활동을 하죠. 저 개발하고 투자 저 생산하고 그래서 이익이 남으면 그걸 배당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투자한 개인이 민간이 그 이익을 그대로 가져가잖아요. 그러지 않고 정부가 만약에 뭉칫돈을 만들 수 있다면 기업은 지금 그 투자금이 필요하니까 정부가 투자하고 그만큼 예를 들어 뭐 국부펀드 같은 개념이 있고 우리도 국민연금도 우리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한 평균 우리 코스피 기업의 8% 정도 지분을 갖고 있고 LIG 넥스온 같은 데는 14%씩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게 사회주의냐? 그렇지. 근데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 국민연금 가지고 주식 투자 시작할 때 그때도 사회주의냐 했거든요.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국부펀드 뭐 노르웨이 국부펀드, 뭐 사우디 국부펀드, 싱가포르 국부펀드만 해도 우리 좋은 기업들의 지분을 삼성중공업도 이번에 얼마 전에 6%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LIG 넥스온 아까 제가 국민연금이 14% 갖고 있다는데 여기도 6, 7% 갖고 있어요. 싱가포르 다른 나라는 국민들이 재정으로 뭉칫돈을 만들어서 해외에 알짜배기 기업에 투자해서 배당이나 주가 상승에 대한 이익을 뽑아먹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거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사회주의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경제에 대한 지식은 얇고 이 이념이나 이데올로기에 대한 생각은 강하다 보니까 뭐만 하면 정부가 뭐만 한다 그러면
사회주의다. 전부 공평하게 나눠 갖자 그러면 사회주의다. 자본주의에서 이 자본시장에서 배당이라는 게 공평하게 나눠 갖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부가 뭐만 하자 그러면 사회주의면 공립학교는 왜 있고 서울대병원은 왜 있고 그렇잖아요. 왜 서울대학교는 왜 있는 거야? 연대 고대 좋은 학교 천지에 많은데. 네. 그 좀 생각이 너무 단순한 것 같아요. 저 오세훈 시장님이 저 투자 의지를 꺾는다. 투자 의지를 꺾는다는데 전 세계의 국부 펀드가 민간 기업에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신다면 그것도 아니니까 제가 그래서 그 관련 기업에서 하는데 그 정부가 야 우리가 뭉칫돈 투자해 줄게 하면 좋아할 것 같은데. 그렇죠. 기업이 생각하는 딱 하나죠. 경영 개입은 안 할 거지.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것들이 스타게이트는 뭐 저 5천억 달러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에? 너무너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든 재정으로 만약에 좀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삼성전자의 5% 지분만 확보하려고 해도 10조, 15조 정도 들어요. 계산해 보니까. 네. 근데 이제 엔비디아 삼성전자 10배가 넘는 회사거든요. 이제 너무 큰 예를 들긴 했는데 아니 그런 예야 이제 뭐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에서 정치인이 우리도 삼성전자 같은 기업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예로 든 것이고 거기서 투자를 해서 공공이 그 기업 디지털 생태계에서 이게 사실은 승자 독식 구조고 엄청난 매출과 엄청난 이익과 뭐 앞으로 이제 이런 산업 구조가 굳어질 텐데 우리가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어떻게 일자리는 줄어들고 그 수익을 어떻게 나눌 것이에 대한 그냥 정치권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작은 대안일 뿐이거든요. 네. 아주 원론적인 대단한 생각도 아니고 그런데 이거 여기에 대한 대안은 없고 어떤 대안이 나오면 이거 사회주의다, 공산주의다. 네. 예,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은 아쉽습니다. 이게 약간 중도 보수 그 진영을 차지하기 위한 일종의 이제 전투가 자그마한 전투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고 이제 보는 건데, 그래서 제일 먼저 들고 나온 정치인이 사실 이준석이에요. 이준석이 뭐 개혁신당 문제 때문에 지금 사실은 곤욕스러운데 요걸 때리면서 조금 빠져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준석이 뭐 위험한 경제관이다. 이게 뭐 말 되느냐 넌센스다 이렇게 치고 나온 거고. 그리고 지금 여의도 연구원장 이제 뭐 얼마 전 되신 윤희숙 예. 예, 우리 윤희숙 박사님. 잘하시는. 저는 잘 알고 있는 윤희숙 박사님. 예, 경제학 빼고 다른 건 다 잘하시는. 예. 이분이 또 이제 그 여의도 연구원장 뭐 갈 일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사실은 이재명 그 맞춤형으로 사실은 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해석하세요? 예, 그렇게 계속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반기업적이다. 이게 공상적 계획 경제다. 그래서 뭐 엄청나게 지금 세고 치고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분이 하신 거는 뭐 전형적인 이제 허수아비 때리기입니다. 허수아비 말하지 않은 거를 세워놓고 이게 좌파다 이렇게 하면서 사회주의고 계획 경제고 이게 소위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식으로 하면은 경제 분야의 반국가 세력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몰아가려고 하는 거고 이제 그나마 조금 들어볼 만한 게 이제 유승민 의원이 이제 하는 건데 이 지분이 뭐 30%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이런 엔비디아 같은 기업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 그걸 논의해 보자. 그거는 조금 생산적인 네, 얘기거든요. 좋은 그래서 지적입니다. 그런 거는 괜찮은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대체로 그냥 정치적인 이제 공세고 저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은 신산업 정책의 시대가 왔다. 지금 미국도 아까 목재님 여러 설명해 주셨지만은 산업 정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특정 산업을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정부 차원의 투자가 이제 들어가는 건데 그 동안은 우리가 거의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 산업 정책하는 이제 산업부가 사실은 완전 유명무실한 부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할 게 없으니까 통상도 가져가고 그다음에 원자력 하자고 계속 그러고 있었는데 신산업 정책의 시대가 왔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산업 정책 그러면은 보통 어떤 식으로 개입을 해주냐면은 간접적으로 개입을 해줘라. 인프라를 만들어줘라.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뭐 보고서를 쓰거나 뭐 공무원들도 그런 식으로 보통 정책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산단을 만들어줘라. 그럼 도로를 놔주고 뭐 전기도 끌어다 주고 안 그러면 뭐 전기도 좀 깎아주고 세금 깎아주고 이렇게 인프라 만들어주고 사람 부족해 대학 만들어주겠다. 아니면 학교 만들어주게. 예컨대 뭐 우리 대구의 그 구미 산단 여기 지원하려고 뭐 금호공고도 만들고 막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해주는 게 전통적인 방식의 산업 정책이에요. 물론 거기에 뭐 관세도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반도체하고 AI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근데 특히 이제 AI 같은 경우에 이런 간접적인 정책만으로서 요 산업을 키워갈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이 지금 당긴 거고, 그럼 여기에 그러면 예컨대 뭐 GPU를 사준다, 뭐 5조 원어치를 뭐 사줘가지고 쓰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했을 때 그거는 어떻게 회수를 받을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투자를 하면서 지분 투자를 같이 해가지고 그게 잘 됐을 경우에 이 국민의 이 어떤 국가의 세수로 뭐 세금은 아니지만 어떤 수입의 일원으로서 이런 거를 활용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약간 상상력을 한번 얘기를 해본 거다. 이제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우리 문재인 정부 때서 데이터 댐이라는 사업이 있었어요. 데이터 댐. 데이터 댐. 빅데이터를 한다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필요하니까 데이터를 모아놓겠다. 네. 그래서 데이터 댐을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그 사업 다 망했거든요. 그랬어. 근데 이런 식으로 뭐 공유자원식으로 하면 안 된다. 특정 기업에 같이 투자를 해주고 리스크 쉐어링을 해주는 방식으로 해야지 그 산업이 클 수 있다는 그런 고민인데, 다만 이제 이런 산업의 이런 사고의 함정이 뭐냐면은 우리가 보는 거는 성공한 기업만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실패했을 경우 수많은 기업이 가서 이제 엎어지는 거예요, 민간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 뭐 저희 이제 통계학 가르치면 자주 나오는 건데, 그 2차 세계 대전 이 전투기들이 막 전투를 벌여가지고 보니까 총알이 막 맞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덧댔거든요. 근데 개선이 안 돼요. 왜냐면은 살아나온 것들은 이제 거기가 총알을 맞았는데 떨어진 것들은 어디 맞았는지 안 보이니까 살아남은 건 보고서 정책을 하게 되면은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정부가 돈을 넣게 되면은 엔비디아 같은 데 하나만 딱 골라서 넣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여러 군데 쭉 넣다 보면은 거의 다 망해서 엎어지는데 그거를 정부가 견뎌낼 수 있는 거냐. 그렇네요. 그래서 예. 우리가 보면은 딱 엔비디아 하나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성공만 한다면요, 뭐 없는 돈이라도 끌어와서 넣겠죠. 여든 야든 정치인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산업 구조가 지금 교수님 잠깐 언급하셨지만 산업 구조가 바뀌고 있어요. 거대 산업이고 AI나 반도체나 지금 무기와 안보화되고 있어서 각 국가들이 이제 그냥 알아서 그냥 돈을 투입하고 있고 특히 중국이라는 나라가 아주 특이하게 독점 기업을 만들어 놓고 AI다 반도체다 하면 거기에 엄청나게 아시다시피 재정 투입을 해서 진짜 될 때까지 밀어준 다음에 글로벌 시장에 톡 내놓으면 이 경쟁력을 갖춰버려요. 지금 비아드가 그렇고 다른 지금 뭐 창천이라든지 이런 반도체 기업들이 그렇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이게 시장 경제하는 건지 공산주의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산업 생태계가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밀어줘야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밀어줄 돈이 없고 밀어주면 그 정부의 기업에 대한 특혜잖아요. 그럼 밀어줘야 돼요. 그다음에 그 특혜를 어떻게 우리가 회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정치권은 뭘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지분을 갖는 문제, 특히 이제 정부가 지분을 갖는 문제, 뭐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게 사실은. 예, 왜냐하면 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 지분 갖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요? 엄청 싫어합니다. 지분을 가지면 가져도 문제고 안 가져도 문제고. 왜냐하면 나중에 자기의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갖는 거 너무 싫어합니다. 갖는 거를 본능적으로 싫어하고, 그리고 그 지분을 가졌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비판, 뭐 우리가 사회주의로 가는 거 아니냐, 공산주의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제 지분을 보통 뭐 취득하는 방식은 상속할 때 상속세를 못 내니까 물납을 하거든요. 그 주식을 물납을 하면은 갑자기 지분이 생겨요.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제가 받고 팔아야 되는데 못 팔고 있으면 진짜 욕을 엄청 듣거든요. 그래서 일단 정부는 지분 취득하는 거를 본능적으로 싫어한다. 우리나라 정부는 이제 그거 이제 하나가 있고, 다만 이제 이 창업 생태계 창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돈이 필요하죠. 그럼 자기 돈 조금 놓고 그 다음에 돈을 왕창 빌려가지고 사업을 이제 창업을 하게 되는데, 돈을 빌리면은 창업 초기에는 사실 매출이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무슨 아이디어 가지고 이제 시제품 몇 개 만들어 가지고 창업하게 되는 건데 매출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자를 내야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돈 받은 빌린 거를 이전에다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힘들다 그래서 창업 초기에 있는 기업들은 지분 투자를 원합니다. 지분 그럼 투자. 그럼 이자 안 내도 되니까. 이자를 안 내고 네. 그다음에 같이 리스크를 쉐어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돈을 빌리면은 내가 망했을 경우에 이 돈 갚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아니면 채권이 남아 있어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지분 투자한 걸 그냥 다 같이 날리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투자를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투자를 해줘라. 그래서 국가가 정책 자금으로 융자해 주지 말고 지분 투자를 해줘라. 이런 방식으로 지금 정책 지원, 정책 금융 체계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하는 게 정부가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 예. 중간에 하나 기관 하나를 세워가지고 펀드 오브 펀드다. 그래서 모태 펀드라는 기관을 네, 만들어가지고 네, 네. 운영을 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인 이네가 예컨대 5억 갖고 오면은 정부가 5억을 매칭해줘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이제 지분 투자를 하고 그 돈을 받은 기업이 잘 뭐 벤처가 잘 크게 되면은 거기서 수익을 이제 얻어가지고 그 펀드를 계속 돌린다. 이게 하는 게 모태 펀드인데 제가 모태 펀드 기재부에서 한 모태 펀드에서 뭐 평가를 제가 여러 번 했죠. PM도 여러 번 하고 제가 그 평가 모태 펀드 전문가인데 이게 보면은 잘 안 돼요, 사실은. 아 그래요? 잘 안 됩니다, 이게. 성적이 안 좋아요? 성적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성적이 안 좋은 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창업 초기 기업은 벤처 기업들을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다 망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몇 프로가 대박이 나오면 되는 건데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혹시 배틀 그라운드라는 게임 혹시 아시나요? 네, 네. 예. 그 만든 회사가 이제 예전에 이제 블루홀이라는 이제 회사고 지금 크래프톤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모태 펀드가 돈이 들어갑니다. 예, 2009년도에 돈이 들어가서 모태 펀드 돈이 들어가서 이제 대박친 이제 회사예요. 그래서 이 크래프톤이 이제 사실은 잘 되기 전까지 모태 펀드 수익률이 너무 나빴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가 대박 치니까 그걸로 상당 부분 이제 손해 본 거를 이제 회복을 하는 건데 정부가 제가 뭐 이재명 대표가 하는 얘기를 생각을 해보면은 초기에 만들었을 때 좀 왕창 들어가서 잘 커지면은 30% 정도 우리가 그 지분을 갖고 그거를 뭐 팔든가 아니면은 배당을 받든가 해서 우리가 지금 증세가 좀 어렵잖아요, 사실은. 네네. 증세 어려운 환경에서 그렇게 세입을 좀 확보를 하면은 좋은 방향이 되지 않겠냐 이런 건데 그 하나를 키워내기 위해서 99개의 실패를 경험을 해야 되는데 봄부터 소득세는 그렇게 오랐나 보죠. 예, 공공부문이 이걸 감당할 수 있겠냐. 그 이제 그 매맞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과정에서는 계속 벤처나 이런 테크 기업들은 리스크 테이킹하는 기업들 아닙니까? 대박 예. 치려고. 알겠습니다. 근데 공공부문은 기본적으로 위험을 회피를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크래프톤이 그 아이 나오면 1억씩 준다고 한 그 회사 맞죠? 최근에 참여했죠. 예. 예, 부영도 그랬고 네. 크래프톤도 그렇게 했고. 네, 알겠습니다. 모태 펀드에 대한 출자는 이번 정부 들어 딱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줄었어요? 네. 절반으로? 네. 그래서 이게 저는 이게 어떻게 보냐면은 이게 바둑으로 치면은 뭐 그 두 집 이제 그 뭐 이준석이나 뭐 이런 정치인들 보면은 두 집 내서 살기는 살 건데 전체적인 지형은 지금 중원에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이 중도 보수 이 스탠스를 강화해주는 이런 결과가 될 거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로서도 지금 두드러 맞는 게 논란이 돼서 이재명 대표한테 입장에서 나쁠 거 하나도 없다. 나쁠 이거죠. 거 없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죠. 예. 자, 이 문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관세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트럼프가 이제 의회 연설에서 한국을 이제 직접 거론을 했습니다. 네. 관세율이 4배라고 기사 보고 이거 아닐 텐데 하고 찾아봤더니 뭐 한두 시간 지나서 우리 언론들이 또 다 바로 잡더군요. 근데 미국 언론은 요즘 트럼프 대통령의 팩트 체크 잘 안 해요, 이제. 포기했어요? 그 전에는 뭐 8마디 중에 10마디 중에 7점 지금은 이제 10마디 중에 9마디가 팩트가 안 맞거든요. 옛날에 뉴욕 타임스가 막 그 호구를 했잖아요. 네, 자동으로 하는 그 AI 시스템도 있어서 막 연설하면 옆에서 AI가 계속 찾아내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그것도 잘 안 하는 것 같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한국이 우리보다 관세 4배 받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우리는 뭐 FTA 한 다음부터 사실 관세율이 0이기 때문에 전혀 맞지 않고 농산물, 쌀이라든지 뭐 냉동 닭고기
뭐 이런 거 조금 관세를 많이 받기 때문에 평균 치면 0.7 얼마 나오더군요. 네, 그래서 사실 두 나라 다 정확하게 말하면 2016년 이후에 예를 들어 미국산 우리가 포드나 GM 차를 한국에서 사면 관세는 0%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 이야기한 거고 네. 중요한 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 이야기했느냐 이건 뭐 늘상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거 따져봤자 의미는 없는 것이고 자 취임한 지 40일 좀 넘어서 보니까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아 우리도 안 봐주는구나 이게 이제 확실해지는 것 같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형제잖아요. 뭐 피를 나눈 형제잖아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왜 너 형이냐. 젤렌스키 대하는 거.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거기하고는 정말 비교가 안 되잖아요. 우리는 진짜 우리 전쟁할 때 와서 도와준 나라고 미국이 전쟁할 때 가서 같이 피를 흘려준 나라고 같이 성장한 나라고 진짜 이런 나라인데 뭐 지금 이런 이야기하는 거 트럼프 대통령한테 아무 의미 없겠다. 이건 지금 뒷등으로도 안 될 거예요. 네, 이건 확실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4월 2일 되면 이제 자동차와 반도체 각 나라의 이제 뭐 상호관세라는 이름으로 그 전에는 저 선거할 때는 보편관세라는 표현을 썼는데 25%라는 고지서가 날아올 것 같은데 전 세계에 공평하게 가지만 자동차 정말 잘 만들고 반도체 최고로 잘 만드는 나라는 우리기 때문에 우리한테 정말 큰 고지서가 날아온다. 이게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여파가 어느 정도까지 미칠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 이제 상품에 매겨지는 거는 사실은 뭐 그 상품이 독점력이 있는 그런 상품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가격이 올라간다는 게 반드시 나쁜 소식만은 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독점이라면 그렇겠죠. 예, 그래서 독점력이 있는 것들은 메모리 반도체. 예, 가격이 이제 올라간다는 게 관세 때 올라간다는 게 그럼 뭐 우리 수입 뭐 물량은 좀 덜 팔리겠지만은 수입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지금 그 제가 뭐 눈여겨 본 거는 이제 그 캐나다 총리 이제 트루도가 이제 하는 이 반응이에요. 거기도 좀 세게 나오지 않나요? 일단 임기가 며칠 안 남았거든요. 그 연설하는 거 보면은 그 표현이 이제 we do not want this 이게 우리 이런 거 원하지 않고 미국 뭐 국민들 시민들 다치는 거 원하지 않고 근데 니네들의 정부가 니네 이걸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맞설 수밖에 없다. 근데 미국과 캐나다 관계가 미국하고 한국 관계보다는 더 가까운 그런 관계거든요. 그래서 국익을 놔두고서는 지금 한 채 물러섬이 지금 없다. 그리고 유럽도 지금 마찬가지 지금 태도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들 일단 우리 맞서 싸우겠다. 지금 이런 지금 뭐 채비를 좀 갖추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러면서 물론 물면서 또 협상하겠죠. 왜냐하면 최근에 나오는 거 보면은 우리가 조금 캐나다 같은 경우 지금 관세를 조금 내릴 수도 있다. 왜냐하면 캐나다 정부가 다른 오퍼를 지금 넣고 있기 때문에 그거 반영해 가지고 좀 완화할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협상과 어떤 강공의 모두를 이제 양쪽을 다 가져가야 되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이제 상황이고 그리고 이번 국면은 뭐 실무자에서 바텀업으로 가는 게 아니고 무조건 탑다운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트럼프하고 만날 수 있는 우리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선수가 나와야 된다. 지금 빨리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최장목으로 되는 거냐? 그리고 최장목이 지금 뭐 이거와 상관 있는 건 아니지만은 마흔역 재판관 지금 임명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이 국회에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거냐? 왜냐하면 통상이라고 하는 거는 뭐 다른 나라와 협상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만은 그 안을 우리나라에 들고 왔을 때 국민들이 그냥 납득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비준 받아야 되고요. 네. 그거를 그냥 왜냐하면 그 국익 전체를 위해서 뭔가 어디 손해 보는 뭐 국민들이나 어떤 뭐 산업이나 이런 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거를 그냥 뭐 예컨대 뭐 최장목이 가서 내가 지금 권한 대행이니까 우리 이렇게 협의를 받아왔어요. 그러면은 아이고 잘해왔어 이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냥 만나주기나 할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거지만은 여하튼 지금 이건 좀 뭐 약간 좀 관계 없는 얘기지만은 마흔역을 임명해 주는 게 지금 여기 이
트럼프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좋은 단초가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지금 우방이 지금 없어요. 우방이 없고 네. 우방이 없고 상당히 지금 긴 전투가 벌어지는 거고 다만 이제 2년 있으면 중간 선거다. 2년 있으면 트럼프도 우리가 중간 선거가 온다. 이제 이거를 좀 명심을 하고 한마디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거잖아요. 예봉을 좀 피하면 된다. 자동차는 미국에 우리가 1년에 한 50조 정도 수출합니다. 그중에 66% 정도가 미국 안에서 만들고 있고요. 네. 그 말은 34% 정도는 우리가 밖에서 만들어 갖고 미국에 수출하는데 그게 25% 관세를 때리면 차값이 25%가 비싸진다면 그게 팔리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현대 기아차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더 미국 안으로 공장, 인도네시아 공장도 멕시코 공장도 전부 미국 안으로 더 들어가야 되겠는데 교수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선택이에요. 이제 지금 들어가 아니면 내년 11월 중간까지 어떻게든 시간을 하고 어쨌든 안에서 준비 많이 해놓고 심지어 지금 기아 멕시코 공장은 좀 요거 발효되기 전까지 지금 계속해서 안으로 차를 밀어놓고 있어서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거 아니에요? 일단 관세 맞기 전에 미국 안에 밀어 놓자. 한 달라도 더 지금 이렇게 임시 방편으로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하지만 우리 수출에 우리가 수십만 가지를 수출하는 뭐 엄청난 수출 대국인데 그중에 40%를 우리가 반도체와 자동차를 수출하고 40%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엄청난 수익이 나는 게 바로 이 부분인데 그걸 이제 때려 맞는다 생각하면 쉬운 일은 아닌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다 같이 때려 맞아서 우리가 심하게 얻어맞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가 엄청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서 메모리 반도체만 해도 미국 들어가면 어쨌든 미국 사람들이 뭐 엔비디아든 어디든 빅테크 회사들이 메모리 반도체 쓰려면 75% 77% 정도는 삼성이나 하이닉스 걸 써야 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자기들 거 마이크론 있는데 그건 3위 업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거 막 때리면 관세율이 올라가서 자기 기업들이 비싸게 사야 하니 뭐 자충수가 될 수밖에 없고 이미 그 살 만한 반도체를 만들 만한 우리 공장들은 다 미국에 이미 들어가 있고 그럼 반대로 바꿔 말하면 우리 기업들의 피해는 크진 않겠네요. 크지도 않을 수 있어요. 기술 경쟁력 갖고 있고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안에 없잖아요. 우리나라 안에서 일자리를 못 만들고 그나마 만들 일자리도 현대차나 하이닉스나 더 미국에서 만들 테니까 이게 또 트럼프 대통령의 뜻이고 자, 그러니까 기업들은 버틸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밀어붙일 것이고 그러니까 시장 경제가 이길 것이냐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이길 것이냐.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빼고는 시진핑 주석은 지금 40일째 전화도 안 받고 있고 네. 뭐 나흘째 되는 날인가 시진핑과 전화해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전화 안 받아버리잖아요. 2020년만 해도 그때 500억 달러 농산물 사주고 막 이러면서 중국이 좀 굽히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전화도 안 받아버리고 트리도 같은 경우에는 뭐 캐나다는 지금 이제 2명의 후보가 있는데 2명 다 강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멕시코는 좀 저자세고요. 네.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쉽지는 않아요. 근데 진짜 근데 궁금한 게 네. 이렇게 지금 뭐 마구 지금 폭풍의 질주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야말로 질주입니다. 근데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래서 이제 그 부메랑이 돼서 네. 트럼프의 어떤 발을 올가맬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한 말 중에 관세라는 것은 곧 당신이 사는 제품의 가격이야라고 한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관세 20%가 올라가면 미국 중국산 소비자 치술부터 시작해서 다 올라가는 거죠. 미국은 아이폰이라는 어마어마한 스마트폰 1위를 갖고 있는데 미국 안에서 만들어지는 아이폰은 한 대도 없어요. 네. 다 중국 아니면 멕시코에서 만든단 말이죠. 네. 그거 다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애플이 우리도 이제 미국 내 공장을 만들겠다. 근데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굽히고 미국 내 공장을 만들어버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는 것이고 내년 중간선거까지 이게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 핵심은 중국을 잡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중국이 전혀 현재까지 보면 지금 야구로 보면 한 1회도 안 끝난 것 같은데 현재까지 보면 중국이 전혀 굽힐 의사가 없고 그 사이에 미국 물가는 올라갈 것이고 달러 값도 그렇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이거 그다음에 이제 이것 때문에 못 이기고 미국 증시가 출렁이고 있는데 미국 증시가 내려버리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취임 이후에 480달러 하던 게 지금 280달러인데 살려주십시오. 진짜.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굉장히 신경 쓰일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미국 국민이에요. 난 트럼프를 지지해요. 트럼프를 뽑아놨더니 멕시코 군인들이 막 1만 명씩 막 국경에 배치돼 가지고 마약을 막아준대. 역시 우리 대통령이야 하고 일어나 봤더니 아니죠. 자려고 봤더니 주가가 계속 떨어져. 물가는 계속 올라. 기름값은 계속 올라. 그래서 두 분이 중간평가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생각이 아니고 전 세계 대통령들이 지금 내년 11월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버티고 2년만 버티자 이거죠. 어디까지 버티고 어디까지 내줄 것이냐. 네. 트럼프 대통령이 트리도한테 지금 관세 2번 때렸더니 중국도 그래 우리 또 보복 관세 지금 계속 주고받고 하고 있고 캐나다도 그래 우리 그럼 또 보복 관세 이랬더니 분명히 말하는데 너희가 보복 관세 때리면 우리 또 때릴 거야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렸는데 거기 뭐라고 써졌냐면 거버너 트리도라고 써져 있어요. 주지사 남의 나라 총리한테 주지사 우린 왜냐하면 캐나다는 51번째 미국 주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언어와 행동이 굉장히 위험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위험해지고 있는데 참 어디까지 좀 굉장히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제 대학가 시위 금지령을 내렸어요. 거기 보면 근데 언어가 굉장히 권위주의 시대의 언어들이 등장합니다. 혹시 저기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 혹시 그 매우 비슷합니다. 네. 시위를 하다 붙잡힌 외국인은 영구 추방. 불법 시위를 방조한 대학에는 재정 지원 금지. 그다음에 마스크 쓰지 말 것. 잡아내겠다 이거예요. 이걸 대통령이 SNS에 올려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위험해지고 있어요. 세이모산이라고 있잖아요. 그 왜 대통령들 내 그 기사 보셨어요? 그 왜 링컨이나 루즈벨트나 토마스 제퍼슨 같은 미국의 4대 대통령 거기에 트럼프 얼굴도 새기자는 법안이 지금 공화당 발의로 올라가 있어요.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요. 트럼프 일기 때도 사실은 뭐 처음에 조금 달리다가 좀 뒤로 갈수록 이제 이 정책들이 힘이 빠지는데 뭐 미국의 이제 경제가 이제 뭐 지난 몇 년 동안 괜찮았어요. 좋았는데 이제 이런 관세가 사실은 그런 거 발목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마 유권자면서 소비자인 사람 아마 뭐 막아가지고는 안 되겠다.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 네. 뭐 그런 생각이 되면은 아무래도 중간 평가를 지나고 나면은 조금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를 한번 해보는데. 근데 뭐 우리도 좀 뭐 엉망이어가지고. 근데 트럼프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속도를 더 높이고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트럼프에 대해서 저게 되겠어, 저거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평가가 많고 지금 미국 내에 뭐 특히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제신문들 굉장히 비판적으로 덤프스 등 정말 어리석은 정책이다 뭐 이런 칼럼들 내고 있고 전 세계 언론들이 다 그런 비판을 하고 있지만. 실제 그래서 미국 내로 다 계속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알겠습니다. 보면 그 이면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음양의 조화가 있는 법이라 그죠?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고 세면 부러지기 쉬운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좀 더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